오늘 아침 일라디오. 길게 늘어선 줄에 서 있는 사람도, 멀리서 그 줄을 바라보는 사람도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은 같았을 겁니다. 주말에도 선별진료소마다 끝을 알 수 없는 긴 줄이 이어졌죠. 주말 사이에 하루 1,300명 넘는 확진자가 더해졌고, 오늘도 공식 집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1,000명은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선 오늘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작됐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녁 6시가 넘으면 사실상 거의 모든 활동이 금지됩니다. 일단 2주간 이렇게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순간들이 그랬지만 이번 상황은 모두가 처음 맞는 새로운 환경이 될 겁니다. 더 힘들어지지 않기 위한 선택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이 모아져야겠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을 눌러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스튜디오 안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3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서과, 수과, 한과, 시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두 이것을 부르던 말입니다. 쌍떡잎 식물 박목 박과에 덩굴성 하늘살이 풀인 이것은 여름철 아삭한 과육과 달달한 과즙을 선사해 주는데요.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올여름에 잘 익은 이것을 고르기 위해 통통통통 아마 제법 두드려 보셨을 겁니다. 커다랗고 긴 타원형의 이것은 보통은 초록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의 모습은 빨갛게 잘 익은 속에 검은 씨가 쏙쏙 박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의 변신은 무죄. 씨가 없는 이것도 있고 속이 노란 이것도 있고 요즘은 사과보다는 조금 크지만 손바닥 2개로 감싸줄 수 있을 만큼 작은 애플 이것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싹 날려주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KBS 라디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인삼농가 연작 피해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 걱정을 덜어줄 기술이 개발됐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인삼을 한 곳에서 연속으로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뿌리 썩은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연작 장애 종합 방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7월 하순에 녹비 작물을 토양에 넣어주고 8월 하순까지 투명 비닐로 덮어서 태양열을 이용한 소독을 한 다음 9월에 토양 훈중제로 한 번 더 소독을 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인삼 시험 재배를 한 결과 5년생 인삼의 뿌리 썩은병 발병률은 26.7%로 방제 효과가 기존 재배법보다
7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효과는 녹비작물을 토양에 투입하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토양 온도가 올라가 병균을 사멸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태양열 소독은 뿌리 썩은 병균의 세포벽을 부드럽게 하고 상처를 유발시킴으로써 훈중 소독을 높여주는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종합방제 기술을 인삼농가에 신속하게 확대 보급해 인삼농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작장애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장마 전선은 물러났는데 주말 사이에도 국지성 폭우가 내리고 또 돌풍이 분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찾아오는데 농작물 관리에 진짜 신경이 많이 쓰일 때예요. 예. 지난주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는 불과 이제 6일 정도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진출하면서 장마 전선은 현재 제주도 남쪽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장마가 주춤한 상태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적인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 33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각종 병해충 방지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온에 약한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폐사하는 피해가 늘 것으로 보여서 환기 관리와 차광막 설치, 또 시원한 물 공급 등 대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농업인들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농작업을 하시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농작업은 서늘한 오전과 저녁 시간에 하시도록 하고 햇볕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농작업을 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장마 피해 침수된 논 빨리 좀 피해를 줄여야겠는데 지금 어떤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난주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가 됐던 편은 그래도 물을 최대한 빨리 빼서 피해를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생육이 또 초기에 저온 등으로 인해서도 이제 연약하게 자란 벼가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벼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도열병과 신인반응병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적용 약재를 이용해서 철저한 방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벼는 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 이삭이 나올 때까지가 물을 가장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삭이 나오기 보름 전부터 이삭이 나온 후 열흘까지는 물을 7cm 정도로 깊게 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 밭작물 피해도 있을 텐데 이제는 병해충 피해가 없는지 잘 살펴야겠네요. 예. 밭작물은 습해에 특히 약하기 때문에 배수로를 깊게 정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콩밭에 노린재가 발생하게 되면 빈 꼬투리가 되거나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적기에 방제를 해서 피해를 줄여 주셔야겠습니다. 찰옥수수의 수확 적기는 수염이 나온 후 20에서 25일이 되었을 때 수확을 하는데 수확은 온도가 낮고 수분이 많은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은 지난주 장마로 비가 자주 내리고 일조량이 적어서 뿌리의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물의 자람 상태를 살펴보시고 생육이 부진한 밭은 요소 0.2%에 그러니까 물 20리터에 요소 40g을 타서 잎에 뿌려주시게 되면 생육을 촉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선 지금 어떤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과실이 커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과실이 무거워져 늘어진 가지 같은 경우는 받침대로 받쳐주시고 비바람에 의해서 찢어진 가지나 옷자란 가지는 전정을 해주거나 유인을 잘 해줘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사과 견무늬 썩은병이나 갈색무늬병, 반점 낙엽병과 녹균병, 탄저병 등의 발생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나 잎, 새 가지 등을 잘 살펴보시고 병반이 보이면은 적용 약재를 뿌려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더위에 힘들어할 가축들도 많이 신경을 좀 써줘야겠네요. 예. 사람도
여름 이제 폭염이 이번 주에 계속된다니까 일사병과 열사병 조심해야겠지만 가축 같은 경우는 특히 30도 이상이 되면 고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15도 정도의 시원한 깨끗한 물과 비타민, 광물질 등과 함께 소금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축사 내부가 너무 덥지 않도록 환풍기를 가동하고 가축 분뇨를 자주 제거하는 등 고온기 축사 환경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서 가축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지난 2020년 12월에 발표했고 그에 앞서서 2017년 12월에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우호적인 평가만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장마에도 산지를 깎아 세운 태양광 시설이 무너진 마을도 있었고 곳곳에 들어선 농지 태양광 시설은 임차농의 경작지를 파고들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곳도 있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태양광 발전 시설로 농촌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또 대안은 뭔지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의 대표 사업인데 의도는 참 좋지만 곳곳에서 주민들 민원도 속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에너지 대신 환경 부담도 적고 또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전환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 사용 비율이 낮은 신재생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는 잘 아시다시피 태양열이 있습니다. 태양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양열 발전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요. 이제 초기에는 산지 태양광 시설이 주로 설치됐습니다. 유행이 될 정도로 산지에 태양광이 많아지면서 경사가 급한 산지에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산사태 위험, 산림훼손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환경훼손 문제가 불거지면서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논란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산사태 위험에 환경까지 훼손이 되자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에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산지의 경사도가 25도까지는 허가가 났는데 이 2018년 12월 이후에는 경사도가 15도를 넘어서면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탈이 심한 곳은 산지 태양광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또 산지 전용도 태양광 발전 기간에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산림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이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정부의 산지 태양광 시설 기준 강화 방침은 일정 정도 효과도 가져왔는데요. 허가 건수가 2018년 5,533건에서 2019년에는 2,129건으로 60% 이상 줄어들었고요. 허가 면적 역시 2018년에는 2,403헥타르에서 2019년에는 1,024헥타르, 58%나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워낙 전국 곳곳에 산림이 태양광 시설로 훼손이 된 상태고요. 또 2018년 이 허가 기준이 강화되기 직전에 신청된 사업들로 그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마 때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너져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곳도 있고요. 또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불안감 호소하는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 지역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곳의 얘기가 아닌데요. 지난 7일 구자군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12,527곳 중에서
그 7.4%인 922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 1, 2등급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 산사태 발생 확률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해서 산사태 위험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1, 2등급 지역에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7%가 세워져 있다는 건데요. 네. 지역적으로도 좀 나눠보면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 내에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곳이 전북이 254곳, 전남이 238곳으로 호남권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경북은 150곳, 충남은 108곳, 경남은 76곳, 또 강원은 54곳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림청은 이달 초에 전국 동시 장마 예보가 나오자 산사태와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난 2일부터 특별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또 하나가 이제 농지 태양광인데 농촌 지역 민원이 이제 이쪽은 많은 건데 최근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난 2018년 정부가 산지의 태양광 시설 조건을 강화하면서 신청 건수, 허가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대체주로 부상한 곳이 바로 농촌 마을과 농지입니다. 농촌 지역의 태양광 시설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요. 농지를 태양광 시설로 바꾸려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업자 측과 이 농지를 터전으로 농사를 짓던 임차 농민들의 반발로 마을이 뒤숭숭해지는 일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완도군의 약산면 사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달 29일 완도군청 앞에선 완도군 약산면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농정에서 그날 취재를 가서 집회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완도군 약산면 주민 50여 명이 이날 집회를 열었는데 이 내용은 약산면 관산포 관척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인가에 사실상 완도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쩡하게 농사를 잘 지어오던 약산면의 간척 농지가 어느 날 염해 농지로 판정을 받게 되고 농사 대신 태양광 사업지로 전락할 상황에 놓이면서 이 마을의 태양광 반대 투쟁위원회가 지난해 조직이 됐고요. 이번 집회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태양광 반대 투쟁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18세 이상,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생, 군인 이런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그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습니다. 진짜 주민 진짜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걸 받아내신 거네요. 그러면 다들 태양광 시설을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굉장히 분명한데요. 염해간척지로 분류됐지만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데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 자연과 경관이 모두 훼손된다는 점도 반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 치유 사업 취지에도 이 태양광 사업은 역행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이기 때문에 태양광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 수익은 지역이 아닌 외부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 간척농지의 태양광 사업이 1, 2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30년까지 지속되게 되면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도 박탈당할 수밖에 없고 또 결국 폐허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감들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각각의 그 주민들의 지장을 찍어 모은 약산면 15개 마을의 태양광 사업 반대 확인서, 반대 서명서를 투쟁위원회가 완도군 측에 전달을 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 이런 완도군의 약속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완도군 간사안포에 태양광 발전 사업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네. 산자부에서 심의를 보류했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는 건 뭔가 또 그 사이에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업 보류가 일단은 났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업 허가가 판정이 난 건데요. 그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 투쟁위원회는 완도군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는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쟁위 측의 설명은 완도군이 산자부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의견서를 냈다는 건데요.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고 또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집회 이후 완도군은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여론도 흐트러지고 있고 또 찬반 입장에 따라서 지역이 쪼개지는 이런 문제도 동반되는 아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지역 자체에서 이런 노력도 있는데 다양한 이런 현장 문제에 대응할 전국 단위의 연대 조직이 출범 준비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되면 안 된다는 이런 전국 농어촌 주민들의 여론이 모아질 조직이 출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가 꾸려졌고요. 5월 12일에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도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는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화력, 천연가스 발전, 송전탑, 송전선로 이런 에너지로 인한 전국 각지의 농어촌 파괴 현실을 한데 모아서 알리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제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정학철 공동집행위원장과 앞으로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원래 이번 주 목요일 산업자원부와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이 토론회는 8월 하순으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 이름이 아닌 정식 전국 연대회의 구성도 그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방향에 어떤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좀 들어가서 조금씩 이렇게 고쳐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정학철 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농어촌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또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의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요. 또 공동체 파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농어촌 주민들에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과정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간척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임차농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농지를 잃을 처지에 놓인 것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학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과 기업에 집중된 이 에너지 소비를 농어촌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계획부터 세운 다음에 그 사회적 연대 차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네. 도심지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붙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 만에 굉장히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는데요.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지역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어떻게 하면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 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과 같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고 농어촌을 파괴하는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듯 하더니 경계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앙은 어렵고 힘들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아졌다고 방심하고 게으를 때 더욱 심해진다는 명심보감의 글귀가 떠오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처럼 늘 조심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끝까지 재앙을 방지하는 중요한 해결 방법입니다. 명심보감에 인용된 처음처럼 늘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첫째, 관직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직무를 태만하게 한다. 관태어 환성이라. 처음 관직에 나설 때는 늘 조심하고 열정을 갖고 일하다가도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만하고 게을러져서 초심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병에 걸린 사람은 조금 나았다고 방심할 때 더욱 심해진다. 병, 가어, 소유라. 처음 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충격에 빠져 술, 담배 끊고 의사 말을 열심히 듣고 실천하다가도 병이 조금 낫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방심하고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어 결국 더 큰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각에 익숙합니다. 처음 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을 망각하고 시간이 지나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병 걸리기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 큰 병은 조금 나았다고 방심할 때 걸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역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서 방역에 대하여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셋째, 재앙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생각에서 해이해지면서 발생한다. 화생어 해태라. 정작 큰 위기에서는 큰 재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기라고 생각되는 순간 더욱 경계하고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쯤이야 하는 방심에서 큰 재앙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심하는 것이 큰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넷째, 효도는 처자식이 생기면서 느슨해진다. 효, 쇠어, 처자라. 아무리 효도했던 자식이라도 가정을 꾸리고 나면 효심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아무래도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명심보감에서 인용한 서론에서 말하는 이 4가지 살펴야 할 것들의 핵심은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초심, 병이 나서 몸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겠다는 초심,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야겠다고 다부지게 마음먹었던 초심, 가정을 꾸리기 전 부모에게 효도해야겠다는 초심, 이런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처음처럼 신종 여시입니다. 삼갈 신자에 마칠 종자, 같을 여자에 처음 시자, 신종 여시. 처음부터 끝 마칠 때까지 처음처럼 늘 조심하고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도권 방역을 4단계로 격상하고 처음 코로나19에 대응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코로나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신종여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처음처럼 늘 조심하고 경계하라.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남부 해안과 제주에선 밤새 더위 때문에 잠 설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여름 첫 열대야였는데요. 낮에도 상당히 덥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 대전, 제주는 33도, 광주 32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바깥에서 일하실 때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충북과 강원, 남부지방 곳곳에 오후 한때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시간당 50mm 넘게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피해 발생하는 일 없도록 농가와 어가에서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는데 주말에도 선별진료소에 줄이 길었다고요? 네네. 여전히 주말 사이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영시기준 확진자가 1,378명, 그리고 어제 영시기준 확진자가 1,324명이 나와서 이틀 합쳐 2,70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이기도 했고 또 지난주 이틀 합계 확진자가 1,537명이었으니까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영향을 받는 날이지만 오늘도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에 이어서 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일부터 이 서울에서 열린 이 수천 명이 방문한 대형 유아박람회에도 확진자가 나와서 행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 확진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의 한 제조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또 사상 최초로 30%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정부는 확진자의 3분의 1이 변이 감염자고 또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델타 변이 비율은 그 알파 변이의 비율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오늘부터 2주 동안 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도 예외는 없고요. 식당과 카페,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이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과 이 홀덤 펍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들은 집합이 금지돼서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되고요.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친족에 한해서 49명까지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이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혜택도 보류가 되는데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 않고 또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수도권의 어린이집은 오늘부터 휴원을 하고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경기, 인천이 오늘부터, 수도권은 수요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인데요. 정부는 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의 격상에 따른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이 최근 통과된 손실보상법의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라면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백신 이제 50대 접종 예약이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55세부터 59세까지 50대 후반 국민들에 대한 모더나 백신 예약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상자는 총 352만 명이고요. 오늘 0시부터 토요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엿새 동안 예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전 예약은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 중 상반기에 예약한 뒤 접종을 미루거나 취소한 10만 명도 이 기간에 또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자들은 오는 26일부터 13,000여 개의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고요. 네. 50에서 54세 국민 390만 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서 다음 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9월 사이에 현역으로 입영할 입대 예정자 7만 명도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다만 입영 전 3주 간격으로 2차례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완료해야 해서 사실상 8월 이후 입영자들만 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주말 내내 상당히 습하고 더웠는데 경북 북부 지역엔 우박이 쏟아져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네, 어제 오후 1시부터 5시간여 동안 이 문경시 동로면과 안동시 와룡면, 기란면, 또 상주시 중동면, 의성군 비안면, 다인면에 집중호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지름 1cm 이하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강수량은 이 문경이 22.9mm, 안동이 19.6mm, 상주 28.2mm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안동에서는 사과와 고추 등 1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또 의성에서는 사과, 복숭아, 고추 등 50헥타르, 상주에서는 사과, 고구마 등 14헥타르 등 모두 167헥타르에서 과수의 열매가 떨어지거나 이 노지 작물의 잎이 파열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경상북도 측은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박 피해 국비 지원 기준은 시군당 이 농작물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이고, 또 피해를 본 과수 농가에는 1헥타르당 249만 원, 채소는 240만 원, 일반 작물은 74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네. 자, 민주당은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총 9명이 출사표를 던졌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순위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앞서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사퇴를 했고, 어제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탈락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 경선은 이 남은 6명의 후보 간 경쟁 속에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달 7일 이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11차례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고요.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3차례 나눠 발표하는 8월 15일 강원도, 8월 29일 인천, 9월 5일 서울 경선이 민주당 대선 경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9월 5일 이 최종 경선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9월 10일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주말에 연일 일본발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선을 긋고 있네요. 네, 일본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했다라거나 15분 정도의 회담이 될지 모른다,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와 외교부는 일본에서 나오는 이런 보도가 일본 정부의 떠보기라고 판단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일본 내 여론을 떠보고 또 회담이 무산될 경우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는 주장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들은 우리 언론에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나오면 일본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고요. 외교부는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일본 측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 규제 등 현안을 풀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보여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일본은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이 형식적인 회담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양국이 입장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충남 공주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낮 충남 공주에 있는 한일 시멘트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 41살 원모 씨가 숨졌습니다. 완성된 시멘트를 자동으로 옮기는 리프트 설비에 이 시멘트 포대가 끼자 기계를 잠시 멈추고 수리를 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몸이 끼었고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현장은 3명이 한 조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기계를 켜러갔고 한 명은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벌어진 사고를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고인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경찰과 기계가 작동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9061님, 우연히 콩을 켰는데 오늘부터 보이는 라디오라니 새롭네요. 이번 한 주 빛나는 시간 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